네, 안녕하세요. 페이퍼 프로그램의 이창범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디자인과 양산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페이퍼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하는 거는 이번 올해 초부터 이제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지지난달 그죠?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시고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분은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어댑션의 정덕희 대표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 계시죠? 네,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 어댑션의 정덕희라고 합니다. 이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건 처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탑사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고요. 인탑스에서 페이퍼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제조 관련 포럼을 운영하시는 것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 채널도 지난번에도 라이브 방송 하시는 것도 봤었고요. 최근에 와서 유튜브에 이런 디자인 관련된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몇몇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채널들인지. 그래서 꽤 구독자 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퍼 프로그램도 앞으로 더 많은 참여와 응원과 또 저보다 더 나은 여러 좋은 제조 관련 되신 분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제조업에 임하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제조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혹은 디자인 관련 산업에 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스토리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카메라가 저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어색하네요. 네, 그죠. 이게 자꾸 저희가, 모니터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다음에는 제가 모니터를 저쪽으로 옮겨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해서 카메라를 자꾸 그렇죠. 안 쳐다보게 되는데 F360 랩에서 인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토데스크의 그 퓨전 360이라는 툴을 퓨전 360이구나. 지금 현재 쓰고 있죠. 클레이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클레이님 같은 경우 또 다니엘님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퓨전 360의 아주 헤비 유저들이세요.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이쪽 제조업 쪽에서 특히 이제 디자인 쪽, 설계 쪽 파트에서는 퓨전 360이라는 툴을 최근에 많이 쓰고 계세요. 원래 프로덕트 디자인 쪽에서는 과거에 뭐 라이노라든가 뭐 캐드 툴을 많이 썼었죠. 근데 엔지니어들하고 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라이노 툴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좀 존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파라메트릭 기반의 툴이 아니다 보니까 파라메트릭 기반의 엔지니어들이 쓰는 솔리드웍스 같은 툴들하고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 툴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실제 현업에
그렇죠. 많이 네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 페이퍼 프로그램에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또 혹은 실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스타트업, 제조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또 제조 스타트업을 하시려고 또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보통 제가 어떤 세미나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디자인 프로세스 이야기를 하게 되고, 디자인 할 때의 어떤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 현업에서, 실제 필드에서 어떠한 내가 정말 어떤 특정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뭔지,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게 현실적인 도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2시간 동안 정말 신랄하게 과거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실제 제조업에 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사고들,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제가 어떻게 제조를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여러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다가 2008년도에 디자인 에이전시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조를 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 했던 비즈니스는 웹 에이전시 비즈니스였었어요. 근데 그 사업도 처음에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네네네. 잘 됐었는데,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전공 자체도 프로덕트 디자인 쪽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제조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 회사가 자기 브랜드를 갖고 제조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아마도 당시에 탱그램 디자인 연구소라는 회사가 디자인 스튜디오로는 아마 최초로 자기 제품을 개발하지 않았었나? 네네. 현재 뭐 그렇게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해외도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 분야 자체가 상당히 다른 분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컨설팅 비즈니스와 제조 비즈니스는 태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의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섞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기업의 오너의 어떤 백그라운드 자체가 프로덕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고, 또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했었기 때문에 아마 제조에 뛰어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했죠. 왜냐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조가 이토록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웹 에이전시 사업이 워낙 잘 됐어요. 잘 됐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었고, 그 웹 에이전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제조에 다 쏟아붓는
어떤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도전이었죠.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었고, 좀 불나방 같았죠. 불나방. 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한 어떤 앞뒤 재지 않는 무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네네네. 지금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실제로? 많이 만나죠. 뭐 많이 만나고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내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이제 얼핏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제품이 나와서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제품이 누군가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써주고 생활에 계속 보게 되고 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맞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첫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는 내가 제품을 디자인해서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는 어떤 그 부분에만 포커스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힘듦, 어려움, 또 그 과정 속에서 잃어가는 것들,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그런 됩니다. 부분들은 진짜 이제 경험에서 이제 맞습니다.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네. 어느 프로세스에서 어느 정도 시기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로 언제까지는 해결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네. 초기에 아무런 경험 없이 미리 알고 시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조업 자체가 또 디자인 회사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었고 학교에서 배운 어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세스의 근간에서 제조를 했었지 리스크 테이킹을 중간중간 하면서 하는 제조 방식은 잘 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취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중간에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그냥 어떤 자신의 자신의 어떤 능력치만 믿은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품을 런칭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런칭하는 제품들이 어쨌든 고객들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면서 나름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해에도 다음 제품을 런칭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근 10년 이상 이제 제조업에 머물게 되면서 여러 수많은 제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저의 브랜드, 저희 제품을 제조한 경험도 있지만 또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제품을 같이 개발해주고 같이 디자인을 해주고 또 같이 양산해서 시장에 출시까지 하는 경험들을 진행해 오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 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이제 예산을 100억을 잡아놓고 시작을 했어요. 100억을 잡아놓고 개발 기간은 1년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 완성도가 안 나오니까
다시 개발하고 다시 개발하고 또 다시 개발하게 되고 중간에 엎어지고 그러면 이제 스케줄은 스케줄대로 늘어나고 인력 투입은 인력 투입대로 더 많아지고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막 중간에 생기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잡아놓았던 그 100억이라는 예산은 150억, 160억, 그렇죠. 170억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예상했던 1년 뒤라는 출시일은 1년, 1년 반, 2년.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부러지고 그 제품은 런칭. 결국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시장에서 사라져 버려야 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제조업에는 정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이 제조업과 다른 비즈니스의 약간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프로토타입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놓고도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사라지는 앱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서비스 기반의 어떤 개발들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베이스 투입되는 그렇죠. 어떤 리소스에 대한 리스크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실물에 대한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제 들어가는 휴먼 리소스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토타입과 거기에 그 제조를 하기 위한 몰드와 또 샘플과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잔뜩 만들었다가 안 팔리면 네. 잔뜩 쌓아놓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소위 뭐 혹자는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 제조도 만만치 프로덕트 않죠. 부분, 제조도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의 상품을 기획을 하고 아이데이션을 하고 그거를 그려내고 그걸 만들어내고 걔를 설계를 하고 걔를 또 프로토타이핑해서 실제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서 테스트를 해서 디버깅을 하고 AS를 해주고 또 다음 버전을 또 다시 버전업을 하고 다음 세대 제품을 또 만들어서 시장에 또 다시 내놔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이거야말로 종합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면 약간의 움직이는 생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조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런 물건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 쪽에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디자이너가 하는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디자이너는 자기가 디자인을 한 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애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항상 아름다워 보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런칭을 하면 100만 개, 200만 개 팔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훌륭하니까. 내가 이 제품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열정과 공을 쏟았는데 당연히 100만 개, 200만 개 팔릴 거야. 물론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품이 예쁘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죠.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지만 그 성공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지만 그 제품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왜 내가 만든 어떤 무언가는 내가 봤을 땐 정말 최고인데 왜 이게 100만 개가 팔리지 않지? 왜 200만 개가 팔리지 않지? 내가 봤을 땐 너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디자인적인 사고만을 갖고 그 제품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단편적으로 디자인적인 시각만을 봤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여러 포지션을 봤을 때 그러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냐, 경쟁 제품 대비. 그 다음에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이냐. 그리고 이 제품이 나갔을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의 양이 얼마냐. 그 다음에 얘를 마케팅을 태워야 되는데 마케팅을 태웠을 때 얘가 정말 시장에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먹힐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일련의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렇게 피곤하실 때 마사지 집에서 이렇게 하시나요? 고주파 마사지. 시중에 최근에 고주파 마사지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있죠. 엄청나게 히트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주파 마사지기네요. 고주파 마사지기가 아니라. 이해는 했어요. 네. 네네네. 그 저주파 마사지가 있는데 원래 그 저주파 마사지기의 기술 자체는 최근에 나온 기술이 아니거든요. 옛날 거죠. 네, 원래 있던 기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술. 그렇죠. 원래 있던 기술이고 있던 제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있던 제품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의적절하게 어떤 제품이 나왔고 거기에 아주 적절한 마케팅 기술이 붙어서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마켓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수십만 개, 수백만 그렇죠. 개가 팔려버린 거죠. 그렇죠. 정말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 제품이 정말 디자인이 훌륭해서 아니면 정말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기술이 정말 대단해서 그 제품이 수십만, 수백만 개 팔렸을까? 라고 저희가 반문해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도 항상 이제 스타트업 분들 만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법에 내가 취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이제 내 거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봐야 되고 이게 정말 나갔을 때 잘 팔릴까. 네. 이제 항상 해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회복 프로그램 이제 스타트업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분들한테 하는 말 이제 항상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제품은 출시되는 순간 다른 스타트업 분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군들을 오랫동안 만들고 판매해온 대기업들이나 기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직시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저렴하게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출시를 하면 되느냐. 그 사람들을 뛰어넘으려면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기술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뭐 둘 다 더 좋거나 이런 뭔가가 있지 않으면은 성공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분들이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 생겼지만 그거를 10분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뭐 1000개를 팔든 2000개를 팔든 정말 멋진 제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너무 공격적인 타임프레임에서 너무 공격적인 가격에 너무 공격적인 기술들을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만들지도 못하고 그 시간 안에 출시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 기술도 반영을 못하고 어중뛴 제품 출시했다가 안함만 못한 경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조업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쉽다, 후회된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뭐냐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안 해본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왜냐? 그래야 멋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어떤
어떤 상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보편타당한 기술. 그리고 그렇지. 네, 너무 하이테크하지 않은 거.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지. 네. 이게 이제 뭐 스타트업 분들하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보면은 별로 이거를 왜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름을 붙였지? 네. 이라고 싶은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차라리 아무런 네. 그런 아이템이 없어도 그런 기술이 반영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멋진 아이템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조 스타트업을 준비하시거나 지금 현재 제품 개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조업은 정말로 그냥 프로덕트 중심이었어요. 프로덕트. 그렇죠. 제품. 그냥 제품 중심.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제조업, 앞으로의 하드웨어가 가야 할 방향은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주변, 하드웨어로서 파생될 수 있는 혹은 하드웨어 주변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 그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덕트, 뭔가 그런 프로덕트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소비자와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뭔가.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타트업 심사를 하러 갔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유독 눈에 띄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업체는 하드웨어 업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서비스업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어쨌든 이런 어떤 양품이에요. 양품인데 그 양품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 새로운 산업. 근데 그들이 그 서비스업을 하려면 이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이 하드웨어가 없이는 그 서비스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또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서비스업을 하려면 이 하드웨어를 안 만들면 안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이 하드웨어만 몰입돼 있어서 이 제품을 개발해서 나는 이 제품을 시장에 런칭해서 이 제품을 100만 개 팔겠어 라고 목표를 세우는 순간 힘든 게임이 될 수 있다. 그게 앞으로 미래의 제조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온라인 유통이 그닥 크지 않았죠. 포션 자체가. 제가 제조업을 시작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2008년? 그때만 하더라도 오픈마켓이 있긴 있었어요. 오픈마켓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았었고 뭐 자사몰들도 다 있었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갖는 포션이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유통을 해보면 온라인몰이 가져가는 마진보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가져가는 마진이 훨씬 높았습니다. 네네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쉽게 입점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자기 제품을 개발을 해서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만큼 이제 자기 제품 개발해서 팔 수 있는 판로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할 시점부터 유통 채널을 고려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제품을 다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는다. 이제 그건 또 무슨 얘기냐면, 제조를 하는 사람,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보는 제품의 관점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바라보는 제품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디자인을 하고 여러 클라이언트도 만나고 또 여러 마케터들도 만나고 또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들을 해보면 저 생각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배우는 것들이 많죠. 어떤 점에서? 네. 다른 점이?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들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쁘고 아니고 떠나서 네. 가격이 맞아야 되고, 그렇죠. 옮기기 쉬워야 되고, 그렇죠. 가벼워야 되고, 그렇죠. 오래 가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 그렇죠. 물론 최근에 와서 감성 품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죠. 감성적으로 고객들한테 만족을 줘야 된다라는 건 저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예뻐야죠. 근데 그거는 강조하냐 강조하지 않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은 당연히 예뻐야 되지만 그 조건 안에서 예뻐야 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도 그러면 디자이너시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양보를 하시나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약간 경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이기도 하지만 제작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점 자체를 저울질을 하죠. 근데 만약 제가 제작자가 아니라 디자이너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 정도의 경험을 그동안 쌓았다라고 하면 저울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원가 예산은 10불이라고 예를 들어서 네네. 10,000원밖에 없다. 네. 10,000원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장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가격은 39,900원이다. 라는 게 결정이 나 있다라고 쳐요. 근데 10,000원 제조 원가 10,000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후가공을 2번, 3번, 4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감성 품질이라는 이유 때문에 후가공을 2번, 3번, 4번 해서 감성 품질을 올려서 원래 39,900원에 런칭해야 될 가격이 49,900원, 59,900원이 되는 순간 10만 개 팔 수 있는 게 10,000개밖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통사, 딜러 찾기도 힘들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디자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됐을지언정 네. 실제 세일즈에 대한 관리는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좋은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사실 여러 제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제조 스타트업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죠.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 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정말 많은 케이스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네. 판매가를 책정을 하잖아요. 네. 크라우드 펀딩에서. 네. 얼마의 백커들한테 이제 선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가격을 책정해서 올려놓는데 네. 이 가격들을 개발이 덜 끝난 시점에서 책정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MC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를 어떻게 책정하냐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제조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만약 드신다 그러면 유튜브든 뭐 인터넷이든 이런 데에서 좀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산품의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죠. 저도 처음에는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막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열심히 개발해서 제품을 팔았는데 나한테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돈은 누가 벌었냐? 물건을 가져가서 판 사람만 본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판 사람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금형이 필요하겠죠. 사출을 해야 되니까. 금형, 몰드 비용, 그 다음에 이 사출 비용, 그 다음에 이 스프레이 올리거나 뭐 해야 되니까 뭐 후가공 비용, 인쇄해야 되니까 인쇄 비용, 패키지 해야 되니까 패키지 비용, 뭐 얘를 배송해야 되니까 뭐 배송 비용 없다고 치고, 아무튼 이런 패키지까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이제 원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가에 기준해서 유통사한테 넘기는 가격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유통사가 총판이냐, 아니면 총판이 아니라 각 채널별로 다른 벤더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퍼센테이지가 다르다 보니 어떤 데는 뭐 마진을 50%를 가져가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마진을 30% 가져가는 데 있고, 다 채널별로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평균치를 내야 되는 거죠.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과 제일 적게 가져가는 곳의 평균치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제가 먹는 마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마진을 또 붙여야 되고, 그렇게 마진을 계산을 해서 중간 유통의 마진과 내가 먹는 마진을 붙이면 결과적으로는 판매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크라우드 펀딩의 가격을 정하는데 이 제품의 컨셉만 나왔지 이 제품의 제조 원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제조 원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판매가를 정해버렸어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 대충 보니까 10,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공격적으로 해서 9,500원에 팔겠습니다 해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나요. 왜냐면 다른 제품하고 기능이 똑같으면 안 되거든. 우린 기능을 하나 더 넣었어. 그랬더니 원가가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원가가 올라가니까. 중간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면 다행인 거죠. 그렇죠. 다행이죠. 하나 팔면서 오히려 팔 때마다 손해볼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물론 선판매의 형식을 취하죠.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 그 밖에도 여러 저희 팬덤에서 저희 제품을 좋아해주는 팬덤에서 저희 제품을 미리 선구매해 주셔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 펀딩 해준 금액 대신에 저희 제품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일종의 약간의 이윤이라도 남아야 그 회사는 그 이윤을 가지고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을 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원가 계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넘쳐나는 중국 OEM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참 제가 제조를 많이 할 때 중국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되게 많이 다니면서 한번 이제 선전에 여러 샵들을 다니게 되죠. 여러 샵들을 다니게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제품 한국에 가져다 팔면 엄청 대박 나겠는데 하는 제품들이 몇몇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진 못했죠. 왜냐면 저희 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왜냐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대박 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제품들이 6개월 후, 한 7, 8개월 후에 한국에 보면 런칭을 한 거예요. 네네. 런칭을 해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마이크, 노래방. 네네네네네네네. 방송도 탄. 네, 방송도 탄. 네,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렇지. 아주 기발한 제품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많았습니다. 아쉽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소위 뭐 오픈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픈마켓? 수많은 오픈마켓들의 중국 OEM 제품들이 똑같은 제품이 상표만 바뀌어서 그렇죠.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도 달라. 가격도 달라요. 그 최근에 뭐였죠? 왜 자동으로 오믈렛 만들어주는 기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고, 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브랜드가 하나씩 다 다른데, 맞습니다. 사람들 댓글을 읽어보면 다 이거는 가짜다라는, 네. 이거를 사지 왜 이걸 사냐. 네. 비싸더라도 그거 사는 게 맞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이 제품도 그렇고 저 제품도 그렇고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제조를 하는 입장이고 제품을 기획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동 마사지건이 있어요. 네. 수많은 전동 마사지건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홈쇼핑에서도 팔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제품이 오리지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네. 너무 많은 상표에 너무 많은 유사 제품들이 있어서 과연 저 제품의 오리지널은 누굴까? 그리고 또 하나 무선 선풍기. 무선 선풍기도 보면서 과연 저 아주 기가 막힌 저 아주 신박한 제품은 선풍기 말씀하시는 거죠? 선풍기. 선풍기도 그렇고 미니 무선 선풍기도 그렇고 과연 저 제품의 오리지널리티는 어떤 제품이었을까? 네. 다 OEM 제품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럼 그게 오리지널을 사야 된다, 오리지널이 이거다, 얘가 진짜야 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지금 시점에?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혼란스러움이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전 세계 특허감이 될 만한 유일무이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면 그게 이제 보호를 받고 그 제품이 유일무이한 어떤 온리원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무언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조 스타트업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편타당한 기술 안에서 보편타당한 무언가 안에서 하나 정도 약간의 차이 정도를 가진 메리트를 하나 정도의 메리트를 가진 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그렇군요.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군요. 네.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 그랬어요. 엄청 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하실 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급하시겠죠. 빨리 제품도 런칭하고 판매도 돼야 되고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세상에 제품을 제조해서 시장에 내놓는데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만 유일무이한 방법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을 넘어서서 제대로 정말 물건을 잘 만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제대로 된 좋은 물건을 만드신 다음에 또 기획할 때부터 또 프로토타입을 만드셔서 그게 나오면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그런 유통하시는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선주문을 받으실 수 있으면 선주문을 받으시고 확실히 계약서를 쓰시고 몇백 대를 가져갈 건지 몇천 대를 가져갈 건지 그런 채널, 팔로를 먼저 뚫으시는 게 근데 그게 어떠실까? 현실적으로 그게 뚫는 게 쉬운가요? 만약 그 제품이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왜냐면 그걸 보시면 되시거든요. 과거에 아마존이 어떤 판매 트렌드였냐면 중국에 여러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OEM 제품들이. 그 중국에 있는 수많은 OEM 제품들을 싼 값에 가져가서 남들보다 싼 값에 빨리 가져가서 빨리 시장에 아마존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이런 식의 전략을 썼었어요. 많은 마케터 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제는 방식을 약간 바꾼 거예요. 똑같은 OEM 제품이라 하더라도 내 상표를 붙이고 내 컬러를 좀 바꿔달라고 하고 패키지를 약간 바꿔달라고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제품인데 컬러가 다르고 패키지가 다르고 이런 제품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거기서 또 차별화를 해야 될 텐데 수많은 셀러들이 자기만의 제품을 팔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이커들이 그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이커를 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네. 다음 질문이 요즘 디자이너 분들의 디자인을 보면 렌더링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안 보이니까 스카데이치 보입니다. 그래요? 여기 질문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래요? 네. 질문 다 보이시죠? 다른 분들 올리시는 그러시는구나. 네. 보이시는구나. 보일 건데. 네. 그렇죠. 왜냐면 디자이너 분들이 저도 이제 3D 렌더링을 많이 하지만 뭐 소위 때깔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모델링을 하고 이제 3D 렌더링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렌더링 뭐 기가 막히게 하죠. 그냥 다 비싸 보여요. 그냥 엄청 비싸 보이고 엄청나게 퀄리티 높은 후가공을 한 것처럼 보이게 렌더링을 해내죠. 비싸 보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클라이언트 잡을 하니까 클라이언트 분하고 제품의 어떤 기획, 제품의 어떤 목표점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저는 분명히 가격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시장에 어떤 타겟에 어느 정도 가격대에 런칭할 것인지. 그러면 저희는 소위 선수잖아요. 뭐 그렇죠. 원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마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원가는 그냥 되게 쉬워요. 목표 가격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누기 4를 하시면 돼요. 나누기 4. 거기서 조금 더 뭐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나누기 5? 나누기 5면 아주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만 원, 판매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나누기 4를 하면 원가는 제조 원가는 2만 5천 원이 돼야 돼요. 절대로 제조 원가가 2만 5천 원이 넘어버리면 그 제품은 10만 원에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10만 원에 팔려고 기획한 제품인데 제조 원가가 3만 원이 나왔어요. 개발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제품은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12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계산법이 나오냐면, 자, 10만 원짜리 시장에서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조 원가가 2만 5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4분의 1. 2만 5천 원. 그러면 유통사한테 보내야 되는 가격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러니까 유통사한테 마진을 맥시멈 50% 줄 각오를 해야 됩니다. 50%. 그러면 유통사가 10만 원짜리를 가져와서 5만 원에 가져왔잖아요, 5만 원. 그러면 이 유통사는 5만 원의 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5만 원의 룸 안에서 광고, 매너 광고 때리고, 뭐 스폰서,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뭐 어떤 광고, 막 이런 막 광고를 막 태웁니다. 그쵸? 그러면 그 광고비도 막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뭐 오프라인 채널 담당자들 만나면서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또 영업비도 막 들어갈 거예요. 자기 밥값도 들어갈 거고, 자기 월급도 내야 될 거고, 기름값도 해야 될 거고, 분명히 영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룸이 결국 50%.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채널은 10% 마진으로 들어가는 채널이 있어요. 어떤 채널은 막 정말 5% 마진에 들어가는 채널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채널은 35% 마진에 들어가는 채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먹는 마진이 많게는 35%, 적게는 뭐 10%, 15%, 어떤 데는 거의 마진 없이 들어가는 채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이니셜하게 들어가야 되는 마켓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막 그냥 물건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통사들이, 유통하시는 분들이 움직여줄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 이게 10만 원에 팔려야 되는 제품인데 5만 원에 달라고? 말도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나는 7만 5천 원 밑으로는 못 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얘를 7만 5천 원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 유통하시는 분이 마진이 2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제품을 열심히 팔고 싶겠어요? 마진이 안 떨어지는데? 열심히 안 판다니까요. 그냥 팔리면 팔리는 거고 말면 많은 거예요. 사입이 아닌, 사입, 특히, 그렇죠. 사입이 아닌 이상. 지금 말씀하신 50%라는 게, 네. 이게 이제 국내,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평균적인 우리나라 상황이고요. 해외의 경우는 마진폭을 더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나누기 4, 원가를 25%로 보지만 공격적으로 잡으실 때는 원가를 20%만 계산하셔야 됩니다. 5분의 1.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10만 원짜리 상품이다. 그러면 내가 원가 얼마에 만들어야 되냐? 2만 원에 만들어야 됩니다. 2만 원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재밌는 상상을 하죠. 저희 집에 있는 여러 제품들을 보면서 쟤는 분명히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원가가 얼마지? 아, 원가 10만 원이겠구나. 아, 쟤는 내가 10만 원 주고 산 물건인데 쟤는 원가가 도대체 얼마일까? 만 원일까? 5천 원일까? 쟤를 내가 20배를 더 주고 샀을까? 30배를 더 주고 샀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명품 시계들 보면 네, 네. 수억하는 시계들 있죠. 그런 시계들 보면은 저는 이제 한 번씩 생각이 들어요. 저거 네. 야 저기 직원이면은 저거 4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그렇죠. 밖에 뭐 그죠 하나 네. 사서 맞아요. 나와서 네.
중고로 팔아도 네. 남게 되는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디자이너한테도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어떤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한테만 국한되는 얘기도 아니고, 결국 이 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의외로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네. 이때까지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했던 스타트업 분들하고 일을 해보면은 네.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네. 뭐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이 계산을 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뭐 요거는 조금 이제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네. 내용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견적을 목업하는 집에서 이제 네. 제조 견적을 받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거기서 설계를 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그럼 이런 거 만들려면 얼마가 듭니까? 라고 네. 물어보고 거기서 네. 이거 만드는데 뭐 한 5천 원이면 만들 것 같은데요? 네. 라는 얘기를 듣고 네. 저희하고 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견적이 이제 그렇죠.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5천 원이 아니라 맞아요. 뭐 2만 원, 3만 원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 플러스해서 그분들이 그 5천 원에서 생각을 못 하셨던 거는 자기들 개발비, 자기들 인건비, 그렇죠. 뭐 사무실 관리비, 뭐 그렇죠. 이것저것 드는 비용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세금에 뭐 운송료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 못 하시고 네. 그분들이 5천 원이라는 거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개념이 받쳐버린 네.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제가 조금 전에 페이퍼 프로그램 페이퍼 프로그램.com이라는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들어와서 보시면은 비슷한 예들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좀 이제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이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이라면 교육, 이제 뭐 컨설팅이라면 컨설팅인데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거기 그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 솔직 담백한 답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 김동임님께서 오리지널리티보다는 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에서 제품의 성공 여부가 갈리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제품 생산에서 수익을 내려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건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제조를 처음 했을 때는 내가 좋은 제품만 잘 만들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진짜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좋은 제품을 인정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데서 이제 힘도 얻고 계속해서 제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실리를 따져야 되니까. 근데 마케팅의 힘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1000만 대를 팔 수도 있고 100대밖에 못 팔 수도 있거든요.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경험 중에 저희가 이제 모 회사와 대기업 모 회사와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특허 출원을 했죠. 그 특허에는 제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발명자로.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런칭을 딱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제품이었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제품인가요? 혹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모바일에. 네. 그래서 그 제품을 딱 개발을 했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디자인 컨설팅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용역비 이외에는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만 받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그 제품을 팔아서 첫 해 매출이 자그마치 2,000억.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 그 제품을, 그 아이디어를 제가 발명을 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 첫 해에 과연 2천억이라는 매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못했죠. 너무 자신감이 없어진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결국 그 숫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거는 결국은 규모의 경제, 마케팅의 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 제품을 시장에 런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품의 완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품의 퀄리티, 제품의 디자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돼서 제품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 만족 정말 중요한데요. 그거는 당연히 완성도 있게 제 시장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이상 중요한 거는 어떻게 팔 것인가. 네,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타이밍에 정말 시의적절하게 누구한테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팔 거냐. 그런 전략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부터,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그렇게 전략을 짜실 수 있는 분들, 마케터들, 그리고 그런 제품을 유통하실 수 있는, 세일즈하실 수 있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했던 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을 하시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한 원가에 도달하게끔 이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 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굉장히 제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그건 정말 제가 10년 이상 제조를 하면서 몸으로 깨닫고, 수많은 돈을 제조에 쏟아 부으면서 돈을 까먹으면서, 네, 수많은 수업료를 내가면서 몸으로 체득한 경험입니다. 네. 뭐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네요, 그죠? 제품 잘 만들고 마케팅 열심히 해서 브랜드 이미지 높이고, 네, 좋은 유통업자 찾아서, 그렇죠, 파트너 찾아서, 그렇죠, 물건 잘 팔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 궁합을 딱 맞춘 파트너와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제품들도 저는 많이 보죠. 디자인 너무 좋고, 정말 만져보면 너무너무 훌륭하고, 어디 내놔도 와, 이게 정말 한국의 제품인가 할 정도로 훌륭한 제품이 너무 많은데 시장에 나왔는데 안 팔리는 거죠. 구석탱이 처박혀 있고 먼지 소복히 쌓여있고 재고 막 수만 개 쌓여있고, 그런 제품들 많잖아요. 많죠. 네, 그거는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잘못됐기 때문에 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어떤 건지 이제 제가 좀 헷갈리고 이제, 네,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떤, 네, 게 있냐면은 요즘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리서치를 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품을, 네,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네, 이제 어떤 리서치를 했냐라는, 네, 거를 저희가 이제 뭐, 네, 스타트업 분들 만나면은 지원 범위도 이제 잡아야 되고, 그렇죠. 뭐 어떤 때는 투자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럼 어떤 리서치를 하셨고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굉장히 핀포인트한 이런 좀 디테일한 리서치를 해오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적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전체 시장의, 전 세계의 요런 아이템의 시장이 몇 조다, 또는 뭐 몇천억이다, 뭐 몇십조다, 뭐 이런 식의 리서치는 굉장히 뭐 잘 하십니다. 뭐 잘 하실 수밖에 없죠. 구글 몇 번 두드려보면 나오니까. 흔히 같은, 네, 자료를. 그렇죠. 찾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번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해외 스타트업하고, 네, 일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친구들이 리서치한 걸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했냐면은,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해외로 나갈 만한 여력이 안 된다. 네. 인력도 없고, 네. 없으니까 미국 국내를 받고, 네. 우리 같은 아이템들은 서부보다는 동부고, 네. 동부에서는 이런 아이템을 네. 딜링하는 딜러들이 여기 네. 있는데, 네. 이 중에서 톱은 이 팀이 이 회사고, 이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이미 우리 거하고 비슷한 제품들을 이미 이 회사하고 딜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네. 3위 회사가 네. 지금 요거를 찾고 있다.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 이 분야의 마케팅과 홍보에 얼마를 때려 부을 예정이다라는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더라. 박수 치고 싶네요. 그런 기획을 해갖고 오더라고요. 최고네요. 저는 국내 스타트업분들, 제가 뭐 외국 스타트업분들, 국내 스타트업분들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네.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외국 스타트업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런 스터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딱 오는 팀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냐? 아니죠. 그냥, 뭐라 그럴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교과서적인.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큰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로컬의 어떤 마켓을 보고, 그 파이가 있고, 그 파이에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시장 규모가 그냥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교과서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후자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박수를 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도 최근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마켓을 좀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디를 많이 보냐면, 홈쇼핑. 홈쇼핑, 네네네. 네. 임팩트 있죠. 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네네네.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이 뭘 팔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아주 핫해진 라이브 쇼핑. 이런 것, 네이버.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핫한지, 뭐를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가 더 팔릴 것 같은지, 이런 좀 잠재시장. 그러면 이제, 뭐 흔히 거기에서, 쿠땡에서 이번 달 판매일 1위가 뭐였는지, 네, 소형가전에서 판매율 1위가 뭐였는지, 올해 뭐 판매율 1위가 뭐였는지, 뭐 이런 자료들을 보는 거죠. 그런 리서치를 해서, 네. 그것도 이제 리서치 활동의 일환이니까. 그렇죠. 그런 트렌드를 읽어내는 게 쉬운가요? 결국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냥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재미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재밌으니까 그냥 이거 개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회의 현상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상, 이슈. 그냥 신문의 사회면, 네, 문화면, 이런. 그런데 현상,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에 뭐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요즘에 어딜 많이 가는지,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에 더 돈을 많이 쓰고 사는지, 이런 거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요즘에 뭘 많이 사는구나.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세상에 유일무이한 제품은 없다. 그렇지. 네. 세상에 유일무이한 제품 다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제품 다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 머리가. 그냥 유일무이한 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거기서 내가 약간만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디자인일까? 아니면 내가 여기 버튼 하나 더 넣어주는 걸까? 아니면 내가 여기 소재 하나 더 바꾸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거 기능 하나 빼는 걸까? 기능 하나 넣는 걸까?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정도?
오버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빼지도 말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단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단계 정도만의 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 다음 또 질문들이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이번에 제품 만들며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마케팅 비용,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유통사와 직접 컨택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사례, 노하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디자인 베이스이고 영업에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 막연히 걱정이 많습니다. 야, 쉽지 않은. 네.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되게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디자인 쪽 베이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이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저도 디자이너였어요. 저도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였었냐면 예전에 숫자에 약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2008년도에 만든 회사 처음에 창업했을 때 전 일하느라고 바빠서 저희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와. 네. 그만큼 많이 버셨다라는.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관리하는 그 사무직 직원,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CFO만 회사에 돈이 얼마가 있고 어떻게 버는지를 알지, 저는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 그냥 아침 9시 출근, 새벽 3시, 4시 퇴근.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죠. 그냥 그랬어요. 숫자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 된통 여러 대를 맞았죠. 여러 대를 맞으면서 숫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시고 제품 기획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워낙 디자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앞서서 오히려 그쪽을 먼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관련된 세미나를 좀 찾아보신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유튜브를 좀 찾아보신다든가, 상품이 어떻게 제조가 되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계속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오거든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네이버에도 지식인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고 또 서점에 가면 책에도 나오고 분명히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하신 상태에서 그때 제품을 기획하시고 공부하신 것을 토대로 원가 계산도 해보시고 스케줄도 잡아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내 예산 중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써서 내가 제조를 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태워서 이익을 뭐 어떻게 내서 내가 회사를 어떻게 굴려야 되겠다, 이런 플랜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단순히 디자인만 전공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디자인만 믿고 굉장히 좋은 제품 잘 하시겠죠? 좋은 디자인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 만든들 만약에 유통사 못 찾고 막 그런 계산법 잘 몰라가지고 엄한 가격에 유통사한테 넘기고 유통사 좋은 일만 시키고 이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고 1년, 한 2년 그냥 시간 다 날라가고 비싼 수업료 내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질문이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아까 제가 페이퍼프로그램.com 글 올려주시면은
선배 경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다실 겁니다. 유통사 어떻게 만나냐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좀 막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제가 하나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유통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스토어에 보면 스토어 밑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주소하고 회사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업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유통업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유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팔 물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 면도기 팔 거다, 면도기. 그러면 후땡에 딱 들어가서 면도기 딱 검색하세요. 그러면 판매자 다 나오죠. 그러면 어떤 판매자가 면도기 제일 많이 팔고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판매자를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어떤 면도기를 몇 개 팔고 있는지 대충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판매자가 다른 상품은 또 뭐 팔고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면도기 파는 유통사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네트워크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돈의 8촌을 동원해서라도 한 명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을 알게 되면 그 한 명한테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한 명을 더 소개를 받으세요. 네, 진짜로. 그러면 내가 어떤 유통하시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장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은 나는 면도기 파는 사장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 사장님은 바나나 파는 사장님이었어요. 안 되잖아요. 바나나 파는 사장님한테 면도기 팔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바나나 파는 사장님은 면도기 파는 사장님을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 바닥이 그래요. 그래서 바나나 파는 사장님한테 무릎 꿇고 사장님 저 면도기 파는 사장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바나나 파는 사장님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방법이 해외 유통사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군요. 있죠. 아마존이나 아마존에서 이렇게 셀러들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랄까 우리 이게 때타올 이태오리타라는 저 외국 애들 안 쓰니까 세신타올? 뭐 알람 시계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알람 시계를 만들어서 알람 시계를 해외에다 유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알람 클럭 이렇게 칠 거잖아요. 그러면 알람 클럭 이렇게 세일즈 순서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랭킹이. 그러면 1위부터 몇 위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셀러들이 떠요. 이렇게 셀러가 쭉 뜨거든요. 그러면 그 셀러 찾아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 셀러가 어떤 시기에 어떤 브랜드 거 파는지가 다 나와요. 그럼 그 셀러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 이런 시기에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내 제품 한번 볼래? 좋네. 내 제품 한번 사갈래?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찾으면 다 있습니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제품 개발 전에 들었어야 했는데 발라겠죠. 네. 그래서 페이퍼 프로그램 그 포럼이 있어요. 온라인 사이트에. 그래서 포럼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럼 오셔서 계속 질문 남기세요. 그러면 또 이 운영하시는 운영진들께서 답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경우 휴먼 리소스가 가장 부족할 텐데. 그렇죠. 스타트업 어렵죠. 휴먼 리소스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타트업은 1인 다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회사 딱 3명밖에 없는데 뭐 어디 가서는 저희 회사 3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당 100이니까. 네, 일당 100이기 때문에 한 명이 100명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국가 지원이
있고 지자체 지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다른 나라하고 지원금이 엄청 많죠. 엄청 많잖아요. 네.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네.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잘 모르는 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휴먼 리소스가 당연히 모자랍니다. 모자란 게 맞아요. 할 일은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좀 이제 모르는 거를 배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는 전문가를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가이던스를 유상으로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스타트업 분들이 인색하더라. 두려워하고 인색하죠. 그런데다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뭐 지자체가 됐든 정부기관이 됐든 아니면 정부 이제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제 스타트업 분들을 서포트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스타트업 분들한테 컨설팅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 제가 가본 적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적인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은 그렇죠. 이제 이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현실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되 가장 조언을 받기 좋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배 스타트업 분들이나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은 현업에 있는 현업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더라도 세컨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오피니언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그냥 무작정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고 워낙 유명하셔서 그냥 이메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어떻게 뭐 회사로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회사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셔서 불쑥 그냥 오세요. 그냥 오셔서 시간 혹시 되시냐? 10분, 15분, 30분 시간 되시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는 상담을 해드려요. 상담을 해드리는 편이죠. 되도록이면. 그래서 한 번은 얼마 전에 어떤 부부 굉장히 아주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들어와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뭐 들어와 주셨으면 너무 좋죠. 왜냐면 제가 되게 응원했거든요. 두 분을 되게 응원했는데 오셨는데 제조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가져오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정말 집에서 그 부부 두 분이 그 막 책받침 같은 거, 막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막 칼로 오리고 막 스카치 테이프로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붙여서 막 프로토타이핑을 막 만들어 오신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로 설명하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제품을 막 보여주면서 1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막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 제품을 막 만들고 싶다. 판매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계획은 있냐? 이 제품을 만들면 어디다 파실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개발할 거냐? 그럼 생산할 업체는 있냐?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이디어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획이. 정말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분은 그냥 저희가 그 제품을 개발해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분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발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열정과 그분이 그 제품을 바라보는 그 열정과 애정과 이거는 제가 다 전달이 됐었어요. 다 알았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거 느껴져요. 100%, 200%, 300%다 느껴졌거든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그 제품을 제가 정말 제가 손대서 정말 세계 최고 정말 멋있게 디자인을 해도 그 제품은 시장에 내놔도 안 팔려요. 경쟁력이 없어요. 팔릴 수가 없어요. 팔아도 많이 못 팔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조는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제조할 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제품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거 아니었거든요. 실패한 제품도 되게 많았고 쓰레기통이 처박혔고 막 진짜 수억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엉망진창이 된 제품도 있었고 막 고객들한테 정말 막 개쌍욕 듣고 막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도 많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위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진짜로 하지 말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디어에 매몰돼서 아이디어만 바라보고 다른 거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제조는 너무 위험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는 후배들한테 그래요. 제조는 일종의 갬블이다. 도박이다. 왜냐면 돈 놓고 돈 먹기랑 똑같다. 왜냐면 제조는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로. 왜냐면 몰드 뭐 아무리 비싸봐야 1억이에요. 몰드 하나 뜨면. 몰드 1억 주고 뜨고 뭐 사출비 뭐 원가 뭐 10,000원짜리 했는데 걔가 대박 터져가지고 100만 개, 200만 개 팔리잖아요. 뭐 장난 아닌 거죠. 대박 터지면 진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약간 갬블 성향이 있죠. 하지만 그거는 진짜 0.1%? 0.001%의 확률인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막 제조한다고 막 몇 억 투입해가지고 막 만들고 10,000개, 20,000개 막 찍었어요. 근데 안 팔려. 재고 쌓여있어. 그럼 망한 거예요. 태워야 돼요. 어디다가 막 진짜 쓰레기통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조예요. 그래서 제조가 정말 무섭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조는 2번, 3번, 10번 생각하고 만드셔야 되는 게 제조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직업, 너무 힘든 산업이에요. 네,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뭐 좀 샘플도 좀 들고 오고 하셨는데 이런 네.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제가 우연찮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많이 개발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모사랑 개발했던 인공지능 스피커죠. 가까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되게 그냥 간단해 보이잖아요. 스크린이 있고 여기 스피커고 뭐 음악 틀면 음악 나오고 뭐 화면 나오고 끝이죠. 뭐 별거 없죠. 하지만 이 제품을 뜯어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뜯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헷갈린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 그냥 디자이너의 관점으로만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 스피커의 그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커의 그릴은 약간 이런 3D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D 곡면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얘가 알루미늄 그릴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패브릭, 천 그릴로 만드는 게 목표였었죠. 근데 이제 천보다는 알루미늄 그릴이 더 낫겠다라는 이제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 있어서 알루미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 이제 미세하게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타공이 있거든요. 이렇게 타공이 있는데 이 타공을 수백, 수천 개의 타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치죠? 이렇게 타공이 있는데 이 타공을 CNC라는 머신으로 이렇게 다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 판재가 얇다 보니까 한 장씩 뚫으면 얘가 다 휘어져 버려요.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니까. 그래서 얘를 5장씩 겹쳐서 CNC 드릴로 얘를 다 뚫어야 됩니다. CNC 기계에 물려가지고 다 뚫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드릴이 막 수천 번을 뚫겠죠? 윙윙윙윙 하고 그런 다음에 한 장씩 금형에다 놓고 얘를 이렇게 꽝꽝 찍어가지고 프레스로 찍어서 얘를 밴딩을 쳐야 돼요. 밴딩을 칠 때 문제가 뭐냐? 구멍이 이 끝에까지 다 나 있으면 이 끝에 모서리가 다 찢어집니다. 철판이. 다 찢어져 버려요. 왜냐면 구멍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코너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구멍이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퍼져야 돼요. 그러면 구멍이 사라지니까 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면이 밴딩이 되니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근데 이게 디자이너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구랑 해결해야 되냐? 엔지니어랑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는 디자이너의 영역과 엔지니어의 영역을 딱 나눌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프로세스, 거기에 적절한 어떤 원가에 기준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랑 머리를 맞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안 이어지게 하지? 어떻게 하면 안 찢어지게 하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이걸 써볼까? 하면서 계속 핑퐁 하면서 엔지니어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스타트업 제조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디자인 끝, 디자인 다 했네. 자 엔지니어한테 매일 자 저는 디자인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설계해 주세요. 뿅 하고 그럼 엔지니어 받아가지고 너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디자인 다 해줬잖아.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자인이 제대로 제품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디자이너가 자 나는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밴딩해서 타공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계를.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얇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넓혀볼까요? 그래요? 그럼 넓혀볼까요? 넓히고. 여기 좁혀볼까요? 좁히고. 이거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해보고. 이거 구멍이 너무 작아서 드릴이 부러지는데요, 자꾸. 그럼 구멍 넓히고, 좁히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끝, 엔지니어한테 토스, 다 이제 나 끝났으니까 너 다 해. 이게 아니라 자 디자인이 요 정도 됐으니까 설계 한번 대충 해보자. 설계 요 정도 됐으니까 디자인 더 수정. 자 디자인 수정했으니까 설계 반영. 설계 반영했으니까 디자인 또 수정. 디자인 수정 또 반영했으니까 설계 수정. 이 핑퐁을 10번, 20번, 3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토데스크 위에 퓨전 360을 쓴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라이노를 쓰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라이노 욕하면 안 되는데 라이노를 쓰면
엔지니어한테 데이터가 오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밥 막 새야 돼. 수정하다 죽어. 집에 못 가. 이거 수정하다가. 근데 퓨전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만 바꾸면 돼요. 3mm, 뭐 2mm, 뭐 2.5mm, 2.1mm 이렇게 숫자만 바꾸면 딱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5분 전에 줬는데 벌써 다 하셨어요? 그런 거. 네, 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이너도 엔지니어링 툴을 써야 돼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모델링 툴을 써서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컴플렉스한 이 서페스도 치수로 이게 이렇게 네. 서페스는 그게 안 되잖아요. 됩니다. 그것도 된다. 네. 됩니다. 치수로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멍도 어떻게 뚫었냐면요. 요거는 코딩으로 뚫었어요. 이걸 다 일일이 뚫을 수가 없어요. 일일이 뚫을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딩으로 뚫었으니까 어떻게 바꿀 때 쉽죠. 코딩으로 뚫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면서 집에 가서 빨리 가서 자야 되니까 야근하지 말아야 되니까 주말에 일하면 안 되니까 일을 되게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툴을 안 썼죠. 네, 3D 툴을 안 썼죠. 뭐 그때는 뭐 사업한다고 바빴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저도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직접 툴 작업을 다 해요. 툴 작업을 하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졌죠. 네. 네. 그리고 제품 F360 랩에서 제품 출시 전에 브랜드 구축을 위해 해야 할 활동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브랜드 구축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출시하실 때는 당연히 소셜 채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당연히 인스타그램 채널 뭐 오픈하셔서 제품의 어떤 컨셉이 됐든 제품 이미지가 됐든 이런 것들 당연히 홍보하셔야 되는 것 같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즘에 저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라이브 쇼핑? 네. 라이브 쇼핑이라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자사 브랜드가 있는 자사 제품이 있는 브랜드들은 빨리 라이브 채널을 오픈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제품을 계속 라이브 채널에서 디펜스를 하시든 아니면 PR을 하시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같은 뭐 이런 리뷰어들이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이나 엔지니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이 제품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다 뜯어가지고 제조자 입장에서 우리 이거 뭐 이 보드 만드는데 힘들었다. 이게 진짜 우리 공을 많이 들였다. 좀 우리 제품 좀 알아달라. 되게 어렵게 만든 거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하시고 이게 쉬워 보여도 이게 되게 어렵게 한 거다. 막 이런 거. 그러면 요즘은 읍소. 네, 요즘은 고객분들이 그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과대 포장해가지고 막 되게 막 비싼 모델 써가지고 막 내가 살 것 같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막 공기청정기 막 켜놓고 나는 우리 집은 20평인데 250평짜리 아파트에서 공기청정기 켜놓은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진짜 이렇게 내가 공기청정기 쓰면서 우리 필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청소하는지 맞아. 네,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막 세일즈하고 유통하시는 분들 진짜 같이 나와가지고 내 이거 파는 사람이다. 내 이거 파는 사람이다. 이 제품 파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이거 열심히 팔고 싶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치. 그게 인간적인 마케팅. 되게 인간적이지 않나? 그게 더 진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제품 이제 런칭, 저도 이제 저희 제품 런칭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제품 런칭 한다 그러면 정말 되게 쇼킹한 방법으로 런칭하고 싶어요. 네, 기존에 하지 않았죠. 네, 그런 방식을 하고 싶어요. 모기 저를 좋아하네요. 스튜디오에 네. 지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기가 네. 한 마리 지금 방송 보러 왔는데. 성가셔 죽겠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모 기업에서, 대기업이에요. 모 기업에서 제품 런칭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뻔하게 런칭 하셨더라고요. 웹사이트 오픈하시고, 인스타에 막 광고 빵빵빵 때리고, 포털 사이트에 메인 배너 빵빵빵 때리고, 그 다음에 CF 막 멋있게, 동영상 멋있게 모델 써가지고, 사진도 막 멋있게 해요. 근데 그거 우리가 해요? 못하죠. 그렇죠. 돈이 얼마인데, 우리 못해요, 스타트업은. 돈이 어딨어. 제조비 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쉽잖아요. 라이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더라고요. 이런 데서 런칭 쇼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제품 런칭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지. 제가 진짜 빼니 치면서 3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막 개발하면서 어떤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주고. 이거 만들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메이킹 스토리. 네,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브랜딩 아닌가?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브랜딩인 것 같아요. 괜히 뭐 쓸데없이 막 교과서에 나오는 막 뭐를 뭐 A, B, C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그런 건 요즘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분명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캠페인 페이지가 이렇게 뜨고. 네. 동영상 진짜 다들 잘 찍으시거든요. 어디서 찍으시는지. 잘 찍잖아요. 네. 되게 잘 찍잖아요. 이제 워낙 다들 잘 찍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백커가 돼서 제품을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영상하고 이 실제로 저한테 도착해서 오는 제품의 괴리는 너무 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안 믿어요. 맞아요. 동영상을. 맞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 쓰고 이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게 제대로 된 방법인가?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하는 분들은 또 왜 하시는지 이해는 돼요. 네. 안 할 수도 없죠. 당연히 뭔가 됐든지 간에 실물은 없으니까 뭔가 연출을 해서 보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근데 하실 것 같으면은 거기 보이는 퀄리티만큼 실 제품에도 그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누가 했던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너무 정형화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요즘 세대한테 맞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냥 좀 엉뚱해도 좋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방법을 쓰셔도 충분히 고객들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되게 젊은 목수세요. 굉장히 젊은 목수세요. 되게 디자인 잘하시고 가구도 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가끔 이렇게 라이브로 틀어놓으시고 자기 막 작업하는 것도 막 보여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가끔 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우리 집에 뭐 고칠 일 있으면 내가 꼭 한 번은 저분 불러다가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그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우리 집에서 라이브 방송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겠네. 근데 이제는 이런 제품 개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고 누구랑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거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로우하게, 되게 로우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좋은 레코드 키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툴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라이노를 사용하더라도 라이노 내에
그래스허퍼를 숙련해 두면 엔지니어적인 수정이 더 수월할까요? 혹시 솔리드웍스 툴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교수님, 라이노가 좋아요, 솔리드웍스가 좋아요, 퓨전 360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래요. 네가 잘하는 게 제일 좋아. 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툴이 좋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퓨전 360을 제일 잘하니까 저는 그냥 퓨전 360 툴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들 중에는 퓨전 360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라이노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라이노를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는 라이노가 좋은 툴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다만 라이노가 손에 익숙하고 모델링을 하는 데는 되게 좋지만 수정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를 싹 만든 다음에 딱 퓨전으로 가져와서 수정 작업할 때는 또 퓨전에서 수정 작업하기도 해요. 그럼 라이노 사용자들이 퓨전 360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이 트랜지션에 걸리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이게 라이노 하실 줄 알면 금방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그게 좀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라이노의 이 작업 방식과 퓨전의 작업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라이노를 아예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퓨전에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라이노에 너무 오랜 시간 익숙해졌던 분들은 퓨전으로 넘어오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라이노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다. 근데 퓨전을 다시 공부해서 퓨전에 이렇게 어느 위치까지 내가 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라이노 하나도 몰라. 아무것도 못해. 모델링 툴 처음 배워. 근데 내가 퓨전 처음부터 동영상 보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한 달? 한 달이면 퓨전은 마스터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것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나오는 것도 대충 자막 켜고 보면 뭔 얘기인지 대충 알고, 또 디자이너들 좋은 게 뭐냐면 대충 그림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뭐 하는지, 뭔 얘기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켜놓고 2번, 3번, 4번 보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로 공부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켜놓고 계속 보거든요. 그럼 한 10번 보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 10번 보면.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픽 툴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뭐가 좋을까 이게 계속 따져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 정해서 그냥 하나 냅다 파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일단 처음이고 되게 좀 많이 어색하고 어디를 봐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댓글을 막 지금 달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댓글 보면서 답변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제들도 여기 갔다 막 지금 막 이러고, 세미나 하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제가 주제 정해놓고 저의 경험담이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개념이라 그러면, 이런 유튜브 실제 라이브 방송은 막 소통을 하긴 하는데 얼굴 보면서 하는 소통이 아니라 댓글 보면서 하는 소통이고 하다 보니까 어렵죠. 되게 신기해요. 네, 신기하고 라디오 DJ 된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좀 낯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정 대표님하고는 안면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거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또 전하 대표님은 네. 저분들 앞에서 네. 저분들을 잘 아는 그렇죠. 듯 떠들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애매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이게 뭐 몇 번 뭐 많이 해본 네. 것도 아니고 네. 아직까지 이제 뭐 되게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한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이런 어떤 미디어, 매체가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이런 산업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적인 일이고, 그렇죠. 저한테도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럼요. 또 저의 이 자그마한 지식 하나가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제조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어떤 실마리가 된다라고 하면 나름의 보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의 특성상 네. 이제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네. 해외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나라 스타트업 분들, 물론 성공하고 이제 아주 잘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뭐 중견기업 사이즈 이상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 스타트업 분들은 시드 단계에서 몇백억의 밸류를 이미 그 단계에서 뭐 시리즈 A, B 가면은 뭐 조단이 넘어가 버리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왜 없을까? 저도 이제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희 한번 화제를 바꿔서 저희 8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8분 안에 화제를 바꾸시는 화제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8분 안에 끝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는 제조업 투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받아봤고 또 관련해서 투자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내 제조 산업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제조 산업의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잘 몰랐어요. 왜냐면 좋은 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가 많이 팔면 수익이 크네, 부가가치가 되게 높은 산업이구나, 돈 되겠다 해서 막 10억, 20억, 50억, 100억 막 꽂았어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일단 물건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1차 물건 뿌리고 2차 물건 또 만드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너무 느려. 그러니까 리턴이 느린 거예요. 리턴이 느리니까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야. 자금 회수가 일단 느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투자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조업에 투자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테슬라 막 돈 드립다 때려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이 나? 안 나? 안 나. 자동차 팔아보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걔는 딴 데서 돈 벌거든요. 그건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제조 산업은 그래요. 그럼 삼성은 돈 어떻게 벌지? 모르겠어요. 잘 찾아보세요. 뭐 많이 파니까 보나? anyway. 그래서 제조는 리턴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사들이 제조 쪽에는 투자를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 제조 스타트업은 시드 투자 받기도 되게 어려워요. 현재. 그러니까 시드 투자도 받기 어려운데 시리즈 A, 시리즈 B 받겠어요?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드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금이나 이런 국가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시드 정도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를 갖고 어떻게든 제품을 하세요. 개발을 하세요. 잘 아껴가면서 개발을 하시고,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을 갖고
갖고 좋은 유통사랑 잘 손을 잡아서 거기서 어떻게라도 이윤을 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윤을 내서 투자 유치 혹은 그 유통사랑 잘 엮여서 다음 제품 혹은 2차 생산까지 어떻게든 이끌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리즈 A는 꿈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제조산업, 투자산업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팁, 제조만 국한하지 말고 어떤 특정 프로덕트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프로덕트와 연계된 서비스 혹은 플랫폼, 큰 그 주변의 산업과 연계되는 이거를 하나의 큰 비즈니스로 봐라. 그래서 투자는 이 서비스로 투자를 받아서 제조랑 엮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 이 하드웨어만 가지고서는 투자받기가 되게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무튼 라이돈스타가 퓨전으로 넘어올 때 6개월 걸리셨죠? 맞아요. 제 말이 맞죠? 네. 방송 2탄. 네. 방송 2탄. 글쎄요. 뭐 방송 2탄 하면 되죠. 네. 뭐.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들어와 주셔서 뭐 두서없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한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오늘 인탑스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페이퍼 프로그램 굉장히 잘 돼서 좀 좋은 스타트업 제조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 더 많이 도움 받고 또 도움 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 스타트업 여러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 만든 지 6년 됐거든요. 네. 이제 정말 많은 스타트업 여러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뭐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고를 수밖에 없어요. 팀을 굉장히 피키하게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저 포럼을 만든 이유도 그렇게 해서 픽된 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저희하고 일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어찌됐건 간에 개발도 하셔야 되고 영업도 하셔야 되고 뭐 판매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겪었던 국내 스타트업 분들이 받고 계시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지원 기관에서 받고 계시는 그 컨설팅 지원이라는 거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 현실적인 조언도 듣게끔 해드리고 이분들이 결국에는 같이 모여서 스스로 돌아가는 이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을까? 좀 막강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러 오신 분들도 네. 좀 이렇게 좀 한 번씩 들어와서 네. 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운영하는 게. 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봐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와주시는 전 대표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